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아동학대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운선 칠곡 경북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선입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우리가 1년 전에 정말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서 토론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를 놀래키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정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증가 추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먼저 두 분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대표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네. 지금 이제 연일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그 끔찍한 참상에 대한 경악이라든지 그 슬픔, 이런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이 아동학대가 증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 또는 발견율이 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발견율이 4.2%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이 노출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아진 거라고 여기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발견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지각이라든지 신고 추세가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 교수님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0명당 학대받는 아동의 숫자를 우리가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5년에는 1.3% 정도밖에, 1.3명밖에 안 됐는데 2019년은 거의 3배, 3.9명 정도 됐고 지금 이제 4.2명. 내년에 목표는 5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정부의 목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내서 그 아이들의 학대를 중단시키고 예방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그 인식 자체는 이전보다 많이 제고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동학대 그러면 몸에 신체에 든 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아동학대가 이 신체에 든 멍만 아니고 마음에 든 멍도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범주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네, 아동학대 정의는 18세가 안 되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성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 제공해야 되는 일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걸 방임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이 아동학대의 4가지 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죠? 멍들거나 어디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것만 학대라고 인식을 했고 부모들이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에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게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그 단체에서는 100가지 아이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자료도 올라온 걸 봤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저희 애한테 마음에 남는 말을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애들은 말하면 자랄 때 이런 얘기 부모들한테 야단 맞는 거 금방 잊는다. 자라면서 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사실 뇌 연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도시 보스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모든 것은 다 겪지 않고 부모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그런 대학생의 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보니까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적인 것을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뇌가 망가져 있는. 네. 그러니까 들었는 언어가 이렇게 전달되는 그 회로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신체적 학대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정서적 학대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뭐 심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돌봐야 되는 부모가 서로 싸우고 서로 뭐 다치게 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싸우는 것을 목격하면 그것을 보는 시각적인 또 뇌가 망가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애들 보는 데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되겠군요. 또 참 특히 좀 요즘 두드러지는 게 네. 방임에 의한 학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신체 학대가 이제 사망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 학대를 뒤이은 방임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뭐 대구에서도 구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아이를 방임해서 이제 홀로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 이게 뭐 구미에 이어서 인천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방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됨에도 아직 그 방임도 그렇게까지 뭐 무서운 학대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대를 가하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냥 내버려 두는 방임도 못지않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한 종류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쨌든 어른들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네. 때문에 방임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한 종류입니다. 물론 안 심각한 아동학대가 하나도 네, 없죠. 네. 모두 다 심각하기는 합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표님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곳은 어디이고 주로 가정이겠죠. 네, 그다음에 주로 부모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7%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모에 의해서 이제 2020년 통계를 보면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율이 82.1%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79%가 친부모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가정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네.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에서 쉬고 보호받아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정 교수님 우리가 보통 볼 때 물론 그런 인식도 빨리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흔히 설마 친부모 이렇게 되면 이제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들은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인데 이것도 친부모들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하면 어찌 친부모가 그 자기 친자식인데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인식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학대를 보면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맞습니다. 아동 학대가 벌어지는 것을 눈 가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한번 벌어지면 양부모가 문제야, 친부모는 아닐 거야. 네. 이런 이제 잘못된 어떤 사고 방식, 그런 믿음, 상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친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친부모가 80%, 거의 뭐 일정하게 80%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친부모가 그러면 자기 자식을 왜 학대할까?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의 이런 학대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뒤얽혀서 결국 결과로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낮은 어떤 경제적인 지위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가 힘들다든지 부모가 우울하고 불안해서 정신과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네. 받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에 노출이 돼서 폭력은 언제든지 내가 기분 나쁘면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된다든지 본인 자체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는 원래 이렇게 키우는 거야.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굉장히 좋은 부모라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본인이 본인 자신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한테로 터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동학대로 발산되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깐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을 잠깐 주셨습니다만 아동 학대의 원인이 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수님 아동 학대 이러면 애 돌보고 키워야 되는 사람이 네.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까 네.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를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아동학대의 가장 그 위험 인자로 밝혀진 게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내 주변에 나의 행동을 지켜볼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폭력이 일어나기 쉽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추구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네. 우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고립이 됐고 혼자 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는 거죠.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긴 했지만 조부모하고 같이 살고 이웃하고 같이 사니까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힘듦, 노동이 이게 분산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분산되는 것도 있었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본능으로 이제 공격성이 나와도 그걸 자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인 가족도 많아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임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애를 돌봐야 되는데 일은 하러 가야 되고 그럼 혼자 놔두게 되니까 방임이 되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실직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그것을 아이한테 전가하고 푸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2.1% 정도가 아동학대가 이제 신고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신고한 사람들을 보면요. 교사들의 신고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가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에 안 네, 나오니까요. 학교에 안 나오니까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학교에서 이제 아동 학대 교육을 계속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 자진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좀 늘었고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의 종사자들의 학대는 늘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의 학대 신고율이 네.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는 가야 되고 거기서밖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들의 신고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당장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은 의사분들하고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은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그만큼 아이들이 본인이 학대당한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될 만큼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 또 같은데.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 신고할 줄 아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이상이라는 이상, 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동학대 사망, 그 사망률을 보면 만 3세 미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68%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3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9명이 만 3세 미만의 아동, 신고할 줄도 모르고 밖으로 도망갈 줄도 모르는 아동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네. 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만약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유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당하고 있어도 집 안으로 진입이 안 되는 이상 확인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동학대가 심각하고 무서운 이유는 당장 학대당한 것도 무섭지만 이 영향력이 세대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면 키나 몸무게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 자체가 굉장히 저해돼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시스템입니다. 애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심박동수가 빨리 뜁니다. 그 심장이 기계라고 치면 평생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내분비계. 애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온몸이 이렇게 푹 당겨져서 절여져서 애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뇌도 쪼그라들게 하고 기억력을 저장하는 해마 같은 시스템을 네. 쪼그라들게 하고 그다음에 온몸에 있는 이런
제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내분계, 호르몬계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학대받는 아이들은요, 뭐 아토피니, 알레르기, 비염이니 이런 면역계통이 약해져 있어서 면역계가 약하면 이런 감염병에도 잘 걸리기 쉽고 아이가 항상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아이인 경우에 성인이 됐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신체 저항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대하는 부모들은 애 아프니까 아파서 또 자기 귀찮게 한다고 또 학대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요구가 많은 상태의 아이들이 학대받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난다든지,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걸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공 대표님 만나신 분들 중에도 그 심지어 재판 받고 난 뒤에도 학대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난 뒤에도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죠. 대부분이 그러시죠? 예. 나는 애 키우는 과정이지 이게 무슨 학대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아이가 학대로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사망을 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사고다. 그러니까 뭐 몇 대씩 때렸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훈육을 위한 것이지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엄마하고 외할머니한테 그 학대를 상습적으로 당했던 그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어요라고 본인이요? 예, 진술을 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 어떻게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라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도 내가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굉장히 나쁜 아이고 난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아이보다 네.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그 자아 발달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구조로 하면 잠깐 급하게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가해자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반성이 없고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잠깐 분리시켜놨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실제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건 빈번한 일이죠? 예, 이제 재학대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9%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재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초기에서 1차 신고가 됐을 때 원가정 유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분리조차 안 되고 그냥 집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83.9%예요. 근데 문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대가 신고가 된 재학대의 경우에도 68.3%가 그냥 가정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참 이상한 네. 게 아이를 그대로 그냥 범죄자인 부모 옆에 놔두는 것을 원가정 보호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까? 보호를 못해서 재학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도 원가정 보호 조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즉시분리라는 네. 제도를 이제 하겠다라고 경찰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뭐 1년에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뭐 즉시 분리를 하겠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전에도 뭐 임시조치, 긴급조치, 응급조치에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분리를 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무슨 아동학대야 네. 하고 반발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 조사원들, 상담원들의 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분리를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적시분리라는 거는 이 현장 상담원들의 어떤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또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기준을 세우자 해서 뭐 1년에 2회 이상 뭔가 상흔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즉시 분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긴급조치, 임시조치 때도 뭐 한 3일이나 5일 지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지금 즉시 분리를 해도 역시 며칠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먼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현장에서의 분노가 있는 거죠. 네, 제도는 있는데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 분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하고 난 뒤에 그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분리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분리해놓고 잠깐 있다가 금방 다시 원가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분리의 목적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을 떼놓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분리를 해서 아이가 더한 위험이 있는지 또 아이 몸에 어떤 그 학대의 상흔이 있는지 또 아이가 심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부모 역시도 상담과 조사를 통해서 부모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원가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떼놨다가 며칠 있다가 집으로 가라. 이거는 뭐 네.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즉각분리 제도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교수님, 아이가 그래도 부모하고 떨어지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고려하면 뭐 수용할 곳이 없어서 돌려보내면서 하는 변명과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분리되어서 있는 것도 상당한 정서적인 불안과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즉각 분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그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게 1년 내에 2번 정도를 이제 학대를 당한 경우에 즉시 분리해라, 즉각 분리해라 했는데 그 1년의 기준도 모호하다 하더라고요.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지 아니면 얘가 학대를 처음 당하고 나서 1년인지 아니면 그것도 같은 기간에 이제 2번씩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현장에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저는 이제 성폭력 아동 쉼터 그런 그 보육 시설에서 오는 아이들을 보는데 이런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아지고 즉시 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친족 성폭력을 당한 쉼터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뭐 쟤는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 왔어? 그러면서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편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돌보던 이제 그 선생님, 종사자들이 얘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또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가 자기가 갑자기 뭔가 학교에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리돼서 와서 뭐 엄마가 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형제들이 보고 싶다 네. 하고 우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즉각분리 제도의 목표는 신체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설명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가 안정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고려까지 할 정도가 제가 지금 봐서는 안 돼 보이는 게 시설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서적인 안정성까지 고려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고 참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학대 위기 아동을 이제는 그냥 발생하고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사전의 위험을 이렇게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제도가 이 아동 지원 행복 시스템이란 걸 제안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실효성을 포함해 한숨부터 쉬시는데 실효성을 포함해서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좀 고학대 위험군 이제 가정을 좀 선발을 해서 네. 예측을 좀 하자.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아동 학대를 막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그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히 이 창녕에서 아동 맨발 탈출 사건 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냐하면 이 학대 고위험군에 노출이 되어서 이미 등록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전혀 이 아이가 고위험군 아이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불거진 게 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느냐. 네. 이 아이가 그 고위험군이라면 경찰도 좀 알아야 되고 특히 학교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학교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물론 지자체에서 대면으로 방문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자, 뭐 우리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자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또다시 이제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 발굴돼서 신고가 된 아이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아동 그 학교와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과 유관되는 각종 시스템들이 연관이 돼 갖고 한 군데만 등록이 돼도 다 같이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연계가 안 돼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 전에는 이제 안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아서 이제 통합적으로 하자 하고 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최근에도 아동 학대로 숨진 38개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강동구 오모군 네. 사건인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기 아동, 그러니까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등록이 됐어야 되는 아이더라고요. 이미 이제 아빠랑 둘이서 살고 있었고 기초 수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또 지금은 뭐 재혼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간에 이 가정 자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리고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거의 안 다닌다는 건 굉장한 위험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거의 나가지 않고 있었고 또 굉장히 여러 차례 다쳐서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또 등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의 이 등록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은 또 어떤 인력들의 그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학대 의심이 돼서 신고하고 하면 실제로 부모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뭉치러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큰 문제죠, 사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공 대표님께서 3세 이전의 아이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게 결국 의료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아니면 의료기관인데 의사가 아이의 학대를 의심해서 신고를 하면 물론 신고 의무자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법적으로는 보호 조치가 있지만 그 부모는 간 곳이 병원밖에 없고 네. 어린이집밖에 없으면 당연히 거기서 신고했다고 알아차리겠죠. 네. 그래서 와서 뭐 고소를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폭력을 굉장히 잘 쓰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의사나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네. 이제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맞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다가 보호자가 와서 애들이 다 보는 교실에서 와서 선생님을 이렇게 때리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네. 그 아이들의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뭐 휴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저희가 종종 목격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까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발견해내기가 점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법은 멀고 네. 폭행을 하고 협박하는 부모는 가깝고 그러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보완 대책 이런 거는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면 그 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오로지 그 모든 어떤 그 보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신고 의무자가 당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학대일까? 네. 이렇게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이렇게 애매한 지점에 있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가 저희는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 지금 법도 있긴 있어요. 그 보호하는 법도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법이 너무 않으니까 머니까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사실 아동학대를 좀 빨리 알아차리고 애매한 지점에서 착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좀 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 의무자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리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이 집중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막상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정말 그런 아동 학대를 일삼는 폭력적인 사람한테 직접 노출이 되고 선생님께서 뺨을 맞고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할 정도면 그 옆에 지켜본 한 번이라도 본 선생님은 엄수를 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걸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고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그 정인이 양부모 재판장에 갔다 오셨죠? 네네네. 그 35년형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기징역에서. 그 판결 내용을 듣고 공 대표는 개인적인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현장은 그날 이 판결 소식을 듣고 이제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됐었죠. 이게 분노의 눈물, 뭐 너무 이제 어이없다는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5년형이라는 것은 결코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서 낮은 형은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높은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실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기다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너무 낮은 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은 무기징역도 포함해서요,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마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35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엄중한 처벌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실질 처벌은 10여 년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판결문이었었습니다. 사실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길고 긴 이 판결문, 판사님의 판결문이 피해자 사망한 정인이에 대한 어떤 애도보다는, 그리고 정인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운다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왜 감형시켰는가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 어떤 변명으로만 느껴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었고, 저도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서 이 시민단체 분들 이런 주장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약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당연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슈화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야 35년 나왔대, 뭐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선고가 됐었잖아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3만여 명 정도가 아동학대로 확실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네. 거기서 11%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드러난 어떤 이슈적인 일이 뭐 이렇게 처벌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처벌이 굉장히, 전체적인 아동학대를 놓고 봤을 때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네. 사망 아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벌이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급살인, 2급살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굉장히 뭐 건별로 해서 이제 해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뭐 300 몇 년형도 봤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합범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그것도 뭐 양형 기준 내에서 또 뭐 무슨 감형 기준이 있어서, 감형의 요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처벌이 낮아지고요. 꼭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집중된 건 조금 높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네. 벌도 줘야 되지만 치료하고 잘못된 걸 고쳐놓지 않으면 일종의 질병이니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땜들 처방 말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 좀 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을 더 높이는 거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죠. 그건 법을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쉬운 방법인데 예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아이의 체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아동 학대가 되는 결과가 되는 가장 그 시발점 첫 단추는 아이를 체벌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민법상에 아동을 체벌하는 것이 이제 불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못한 것을 체벌하지 않으면 애가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체벌하다 보면 그 체벌이 먹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체벌은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이한테 신체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 법은 바꿨어요. 민법으로 이제 불법이 됐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유, 캠페인, 그걸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동 학대의 어떤 일에선 항상 누군가가 애가 죽어야지 그 피를 먹고 이렇게 복지 제도가 계속 개선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그 공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근데 지금 보니까 한 3년째 되는 지금은 거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검찰에 가서 아동학대위원회를 하고 왔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1년에 한두 케이스밖에 거기서 넘어오는 게 없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봤더니 18만 건이 신고가 돼서 이거는 조사하고 나서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4,800건이 아동학대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44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 안 온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수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항목을 개선을 해서 정말 만들어 놓은 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모한테 즉각 분리를 시켜놓고 부모한테 그럼 긍정적인 훈육이 뭔지를 가르쳐줘야죠. 네. 긍정적인 훈육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부모가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되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붙어서 이 가정을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금 배치를 했고 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한 2, 3년은 같이 근무를 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사례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학대당한 아이는 자기 말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아이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신뢰로운 진술을 받아내야지 이게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니터링을 잘 해서 긍정적인 훈육을 몸에 배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오늘 더 못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방송 토론 중에 못하신 말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결국은 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 아동들, 특히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효율적인 어떤 정부 대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을 좀 아동 보호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밀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우성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라서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빨리 줄이는 것이 학대를 예방하는 길이고요. 전문가를 좀 찾아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인간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인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아동학대에 관해서 정운선 칠곡 경북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두 분 모시고 토론 나눠봤습니다. 사랑의 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하십시오. 매는 버리시고요.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